차고자가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때 가서 판결문 다 들고 가가지고 강제로 두들겨 패거나 장기를 갖다가 팔아버린다. 이런 건 그래서 계약이 깨지고 싸움이 나는 건 원하지 않은 거니까 원하지 않은 건 국가가 해결하는 거야. 원하는 건 상황을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해서 관리소장님으로 활동을 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교시입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요건을 갖춰야 돼요. 우리가 모르고 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취소를 하게 되면 거래질서라든가 법실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모르고 샀으니까 계약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내가 모르고 했으니까 이 시험 자체를 갖다가 무효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착오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착오 취소의 요건을 갖춰야 돼요. 우리가 조문에서 확인을 했잖아요. 착오가 존재했을 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취소의 요건을 갖춰야 돼요. 이때 취소의 요건은 반드시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요, 커다란 잘못 중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고 중과실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기만 하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그럼 이때 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중요한 부분은 요거는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중요한 부분의 판단 기준은 객관적으로도 중요해야 되고 주관적으로도 중요해야 됩니다. 따라서 주관적 요건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주관적 요건 요것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 객관적 요건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차고자 그 사람 개인에게도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제3자가 봤을 때도 당연히 중요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입증할 것이냐. 중요한 부분에 대한 요 입증 책임은요, 요건 차고자가 스스로 입증을 해야 돼요. 차고자가 모르고 저질렀으니까 요때 그냥 놔두게 되면 차고자한테 경제적 손실이 크겠죠. 따라서 차고자가 스스로 중요한 부분을 갖다 입증하게 되고 이때의 차고자를 갖다가 우리는 또 다른 말로 표의자 그렇게 부르죠. 표의자. 그 다음에요, 취소 주장자 이렇게도 불러요. 취소를 주장하는 취소 주장자. 셋 다 같은 말입니다. 취소 주장자인 표의자 차고자가 입증을 하게 되고 우리 판례는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적 손실이 있을 때, 경제적으로 손실이 있을 때에만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손해가 없으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고자에게 반드시 경제적으로 손해가 있을 때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으면 그대로 놔둬도 되죠. 그 다음에요, 이러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역시 교과서를 따보게 되면 어떤 게 중요하냐. 그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가 있고요.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가 있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 성질에 관한 착오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 착오의 모습 240쪽에 보시면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가 있죠. 사람은 상대방 그래요. 상대방이 그 사람이냐 아니냐. 내가 생각한 사람, 그 상대방,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입니다. 상대방의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죠. 그 다음에 물건이죠.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적물 그래요.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그 다음에 법률행위 성질, 법률행위 갖고 있는 의미죠. 이 법률행위 성질에 관한 착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사람부터 봐요. 내가 생각한 사람이 그 사람이냐 아니냐. 내가 생각한 사람이 바뀌게 되면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사람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는요, 요거는 현실 매매를 말하는 거예요. 현실 매매. 그 사람을 소유자라고 믿고 물건을 샀더니 그 사람 게 아니더라. 물건을 넘겨받으면 목적이 달성이 됐으니까 소유자는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매매라든가 현실의 인도서는요, 그 물건만 넘겨받으면 되고 권리만 넘겨받으면 되기 때문에 소유자는 누구인지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 그 자체가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 그 자체가 중요한 계약은요, 사람 자체를 문제 삼는 계약이에요. 고용계약, 그 다음에 도급계약, 그 다음에 위임계약, 그 다음에 증여라든가, 그 다음에 대차계약이라든가, 조합계약, 그 다음에 신용계약.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중요한 겁니다. 사장님이 근로자를 고용을 하게 되면 사장님이 원하는 근로자를 고용을 해야 되고 도급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그 수급인이 완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사무처리를 했다가 부탁하기 위해서는 그 수임인 사무처리하는 사람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건축학과 교수로서 건축사 사무실 했다가 운영을 하니까 건축사 자격증이 있다라고 믿고 건축 설계 용역을 맡겼는데 실제로 건축학과 교수지만 건축사 자격증이 없어서 그 용역을 갖다가 감당을 못하게 되면 내가 생각한 사람이 아니니까 착오를 이루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증여죠. 증여받는 사람이 바뀌게 되면 증여한 사람은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요 대차계약.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빌려주고 빌려 쓰는 계약인데요. 대주는 사람을 보고 빌려주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을 문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또 채권자는 채무자를 보고 사람을 보고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문제 삼을 수가 있어요. 또 보증인은 채무자를 보고 보증을 서는 거니까 역시 보증인도 채무자가 바뀌었을 때 문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별도의 계약이 없으면 차주는 대주를 문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 사람을 빌려 쓰는 게 아니고 임대인이 갖고 있는 물건을 빌려 쓰는 거니까 계약서에다가 표시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일성 착오 취소하지 못한다. 또 요 채무자는 채권자, 사람을 빌려 쓰는 게 아니고 채권자가 갖고 있는 돈을 빌려 쓰기 때문에 고리대금업자라는 사실을 이유로 착오 취소하지 못한다. 돈을 빌렸는데요. 그 채권자가 고리대금업자예요. 그걸 알았다면 안 빌렸을 거야. 이런 말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고리대금업자라는 사실 따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돈 빌리는 계약만 체결이 돼버리면 돈 빌리는 목적이 달성이 됐으니까 이때는 채권자를 문제 삼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주는 문제 삼을 수가 있지만 차주는 문제 삼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조합계약이죠. 조합은 동업이죠. 동업은요 신뢰관계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동업자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용, 이것도 언제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사람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계약이니까 사람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물건을 매매하겠습니다 같은 현실 매매와 같은 것은 그 물건이라든가 권리만 넘겨받으면 되죠. 또 우리는 타인 소유 물건도 매매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물건의 소유자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물건 자체를 문제 삼는 경우가 있죠. 물건. 그래서 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집을 사겠습니다. 저 물건을 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물건과 그 집은 지구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이 물건 목적물의 동일성은요. 원칙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물건이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칙이 중요하다. 원칙이 중요하고 예외적으로 그 목적물, 물건에 관해서 중요하지 않은 게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 거. 이거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냐? 소유권 귀속에 관한 착오. 소유자가 누구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요. 그 물건에 있어서 시가라든가 가격과 같은 거. 여기서는 왜 이렇게 비싸게 받아? 저긴 싼데 모르고 샀으니까 취소하겠습니다. 이거 역시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요. 그 물건에 있어서 일부 수량이 부족하거나 면적이 부족하거나 지분이 부족하거나 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도 담보 책임으로 가는 것이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합니다. 1000평방미터인 줄 알고 샀는데 900평방미터입니다. 10%가 부족하죠. 이렇게 수량이 부족했을 때는요. 전부 다 사겠습니다라고 하는 목적은 달성이 됐으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게 아니고 깎아주세요라고 담보 책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물건은 원칙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소유자가 누구냐, 가격이 얼마냐,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느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거기 240쪽에 보시게 되면 자, D급번에 보시면 목적물의 성상 내력에 관한 착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물건이 만들어진 과정을 말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물건이 만들어진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동기에 불과한 것이니까 요거는 당사자가 문제 삼아서 표시가 됐을 때 한해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 문제 삼지 않으면 그대로 놔둔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법률행위 성질에 관한 착오가 있습니다. 법률행위 성질은요, 계약의 의미를 말하는 거죠. 일반 보증인 줄 알았는데 연대 보증을 요구하더라. 그 다음에요. 임대차인 줄 알았더니 상대방이 사용대차를 갖다가 얘기하더라. 그러면 이때는요. 그 원하는 계약의 목적을 갖다가 달성할 수 없으니까 연대 보증을 주장하거나 또는 임대차, 사용대차를 다 주장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거기에 오른쪽에 보시면 241쪽에 문제가 있으니까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증명책임은 착오자, 취소 주장자, 표의자가 입증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입증하는 것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도표 나와 있죠.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가 여부. 요거 별표 넣으시고 시험 문제 쉽게 잘 냅니다. 자, 토지의 현황 경계는 경제적 이익과 밀접한 거니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매매 목적물 1800평을 경작이 가능한 농지인 줄 알고 매수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천 부지가 80%더라. 하천 부지는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권 취득에 문제가 없는데요. 농지라고 하는 거죠. 농지는 농사 짓는 게 목적인데요. 하천 부지가 80% 가까이 있다고 하면 홍수가 나서 범람이 돼버리면 농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80% 농사 망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 하천 부지인 줄 모르고 샀을 때에는 현황 경계에 관한 것이니까 당연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국가 소유 재산 귀속 재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말만 믿고 국가에다가 증여한 경우 역시 중요한 부분 언제나 취소할 수 있고 유발시킨 동기의 착오입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를 갑인 줄 알고 의리 보증을 섰는데 채무자가 갑이 아니고 전혀 모르는 X들아 당연히 이때 보증인이 채무자를 했다가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착오를 이로 취소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중요하지 않은 거 시가, 가격, 면적, 부적, 지분의 부적 중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으로 받은 수표가 부도가 났을 때에는 다른 공각과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도가 났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행위 목적물, 목적 물건이죠.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냐, 소유주에 관한 차고, 소유권 귀속에 관한 차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합의금 약정 시 강제 추행을 강간치상으로 오인한 경우 죽을 죄를 지었다,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범죄의 명칭을 몰랐다고 해가지고 그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범죄의 명칭을 잘못 쓴 것은 이거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리대금업자인 줄 모르고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리대금업자한테 돈 빌려 쓴 거죠. 돈 빌려 쓰는 조건만 맞으면 되는 것이지 돈의 소유자가 누구냐 역시 따질 이유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요. 자, 242쪽에 보시면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착고로 인하여 표의자가 무슨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가로쳐 주시고 착오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게 아니라고 한다면 착오자에게 경제적 손실이 없다라는 겁니다. 경제적 손실이 없다고 한다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주채무자의 차용금 반환 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공증을 섰습니다. 근데요. 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냈다가 보증을 했다가 이렇게 하고 공증을 했다가 섰다는 얘기는 그놈이 빌린 돈이 있으니까 그 빌린 돈에 대해서 내가 보증을 서야겠다. 그래서 그 채무자가 돈을 빌렸다라고 믿고 보증을 쓴 거죠. 근데요, 돈을 빌린 게 아니고 구상권 행사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갖다가 잘못 알았으니까 나는 돈 빌린 줄 알고 보증을 섰는데 구상권 행사인 줄 몰랐으니까 그 보증 착오를 이로 취소하겠습니다. 못한다는 얘기예요. 원인을 따지지 말고 채무자가 잘못한 부분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착오를 이로 취소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이때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착오자에게는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 자,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는데 중과실이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자, 그래서 중과실이 없어야 돼요. 이때 중과실이 없어야 되는데 이때 중과실이 있으면 자, 중과실이 있으면 이때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중과실이 없어야지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다. 이걸 하셔야 돼요. 근데요, 이때 중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중과실을 상대방이 이 중과실을 했다가 악용을 하게 되면 이때 중과실이 있는 자도 여전히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라는 판례를 하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보신 것처럼 착오자에게 중과실이 없어야지만 취소할 수가 있고 착오자에게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놈 봐라 잘못 알고 있네 해가지고 상대방이 착오자의 중과실을 악용을 하게 되면 이때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때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가벼운 과실이 있습니다. 가벼운 과실, 눈 감아줄 수 있는 작은 잘못 경과실은요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놓으시고 이러한 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하느냐? 취소를 갖다가 막고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과실은요 표의자인 착오자가 스스로 증명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착오자에게 중과실 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과실은 누구만 떠든다? 상대방이 떠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과실 인정 여부에 관한 판례의 태도
중과실이 있기 때문에 취소하지 못하는 겁니다. 공장을 건축할 목적으로 공인중개사 사장님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매수인이 계약을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 공장 건축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걸 알아보지 않은 매수인은 중과실이 있으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했을 때에는 공인중개사 전문가가 모든 걸 갖다가 알아봐 주기 때문에 매수인이 알아볼 필요가 없죠. 그러나 매수인이 직접 당사자가 돼서 계약을 갖다 진행을 했을 때에는 매수인이 알아볼 걸 다 알아봐야 돼요. 알아보지 않은 데 대해서는 중과실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명이인을 잘못 알고 변제가 끝났습니다라고 해서 보증계약이 해지가 됐으면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금융기관은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보증계약을 했다가 되살릴 수가 없습니다. 즉 그 해지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중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취소할 수 있는 것은요. 고려청자 가짜를 진품이라고 믿고 감정받지 않고 매수했을 때에는 감정받지 않은 데 대해서는 중과실이 없습니다. 전문 감정인은요. 우리 주변에 흔한 게 아니니까 감정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따라서 가짜 고려청자를 자신의 신뢰라든가 자신의 전문성만 믿고 감정받지 않고 매수했을 때에는 이거는 전문 감정인한테 감정받지 않은 것은 중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요.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점포를 잘못 계약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그 도로 편입량이 적을 것이라고 믿고 도로를 갖다가 매수했을 때 이건 전부 다 전문가의 말만 믿고 계약을 한 거니까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문제 나와 있죠.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효과입니다. 244쪽.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니까 이때는 취소권이 발생을 하죠. 따라서 취소권이 발생이 됐으니까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취소권이 발생이라는 얘기는요. 의무가 아니고 권리라는 얘기죠. 따라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고 중과실이 없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가 있고 이때 취소가 있으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부당이득 반환이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주면 되는 것이고 이때는 불법행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했을 때 상대방은 착오자에게 실뢰익 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배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또 이때 착오자가 취소를 했는데 상대방이 그 물을 갖다가 팔아버렸다. 역시 그렇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취소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부당이득 반환이 있고 그러나 그 취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서운의 제3자한테는 대항하지 못한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 착오 취소에 관한 109조는 어디다가 적용을 하느냐? 역시 재산행위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재산행위. 재산행위에 적용이 되고요. 가족법상의 신분행위라든가 공법상 행위라든가 그 다음에요. 소송행위라든가 그 다음에요. 정형화된 주식인수청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유의하실게요. 화해계약입니다. 화해계약은요. 분쟁의 당사자가요. 우리 서로 물어줄 테니까 더 이상 손해배상 청구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문제 삼지 마세요. 각서 주고받는 거죠. 이 각서 화해조서를 갖다가 꾸미게 되면 법원의 판결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분쟁을 종료하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화해계약은 판결과 동일하다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요. 화해조서는요. 표시가 된 대로 책임지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화해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화해한 경우죠. 그래서 이때 병원 원장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병원이 책임지겠습니다. 합의가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병원의 진료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분의 신체적 특이성에 의해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때는요. 그 화해 조서를 갖다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화해 계약을 다 취소할 수 있는 건요. 승소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화해한 경우 그 다음에요. 후유장애가 있는데 후유장애를 했다가 발생할 것을 모르고 적은 금액으로 화해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요. 예외적으로 착오 취소가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요. 245쪽에 보시면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사기를 당해서 하자에 있는 물건을 샀을 때 그러면 사기를 갖다가 선택해서 취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하자 담보 책임을 일단 주장을 하고 아예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원의 손해배상 청구도 따로따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가 나와 있죠. 제3자의 기망행위로 인해서 신원보증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서면에 서명 날인을 한 경우 가르쳐 놓으시고 이때는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110조 사기를 이유로 취소는 못하고 109조 착오 취소만 가능한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거죠.
109조 착오 취소의 요건만 갖추고 110조 사기 요건은 갖추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채권자가 있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채권자가 있고 을이라고 하는 채무자가 있습니다. 해서 이때 돈을 빌려줬습니다. 돈을 갖다가 빌려주는데요. 갑이 연대보증을 요구합니다. 연대보증을 갖다가 세워 그래야지 돈 빌려줄 거야. 그랬더니 이때 을이라고 하는 채무자가요. 요 병이라고 하는 보증인한테 신원보증이야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신원보증이야 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그 서류가 신원보증 맞겠지라고 서명을 내줬어요. 서명을 해가지고 요때 요 을이라고 한 사람이 연대보증으로 갖다 낸 거죠. 이랬을 때는요, 요 차고자는 자신은 신원보증이라고 생각을 했고, 갑이라고 하는 채권자한테는 연대보증으로 간 거죠. 연대보증으로 갔으니까 요건 불일치죠. 불일치를 갖다가 병이라고 하는 요 보증인이 모르고 한 거죠. 따라서 불일치를 모르고 있으니까 109조 착오만 존재하는 것이지 일치가 되는 110조 사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인 제3자의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속아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불일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109조 착오를 이유로 취소만 가능한 것이지 110조 사기에 의한 취소는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고 하자 있는 물건을 잘못 산 거예요. 그래서 2번은 착고하고 하자 담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때는 하자 담보를 이유로 제대로 된 걸로 바꿔주세요라고 청구만 하면 되는 것이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246쪽에 보면 계약 해제와 착오가 있죠.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했다고 하더라도 이때 매수인은요 자기의 돈을 갖다가 되돌려받고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적법하게 해제된 계약도 착오를 이유로 재취소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그 밑에 지문 정리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하여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지 않은 경우 가르쳐 놓으시고 동기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죠. 동기가 표시가 되지 않으면 이건 원칙이 위헌입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을 갖다가 증축하거나 늘리기 위해서 토지를 매수했는데 공인중개사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매수인이 거래를 진행을 하게 되면 설사 나중에 공장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알아보지 않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역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한 거. 공인중개사 전문가를 통해서 했을 때에는 매수인이 언제든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를 또 경유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때는 알아볼 거 알아보지 않는 데서 중과실이 있으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3번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 서면에 의한 출연을 한 경우 재단법인 설립행위죠. 재단법인 설립행위도 법률행위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건요. 단독행위도 취소할 수가 있고 계약도 취소할 수 있고 합동행위도 취소할 수 있으니까 재단법인 설립행위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4번 앞에서 나왔던 거죠. 매도인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라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재취소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5번 중요한 거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수령한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은 계약의 유지를 원하는 자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의자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상대방이 취소의 요건을 입증해서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상대방은 유효를 갖다가 떠든 자니까 취소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통착서에서 마지막 110조 사기강박이죠. 사기강박은요,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하자 있는 의사표시 그래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10조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요. 사기, 속아 넘어간 거죠. 강박, 협박당한 거요. 역시 조문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조문이요. 110조는 1항과 2항, 3항 3개로 되어 있죠.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그 다음에 착오. 전부 다 1항과 2항 2개로 되어 있는데요. 얘는 3개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1항은 당사자 사이의 사기강박이고 2항은 제3자 사기강박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항. 당사자 사이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항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죠. 제3자의 사기 강박이 있었을 때에는 상대방이 언제나 취소하는 게 아니고 제3자의 사기 또는 강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안에서 취소할 수가 있고 역시 상대적 취소니까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자, 그래서 사기 강박의 의입니다. 자, 이 사기 강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 의사와 표시가 외형상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외형상 의사 그 다음에 표시 이것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일치.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예, 결정 과정. 눈에 보이지 않는 의사 성립 과정이죠. 의사 성립 과정 또는 의사 결정 과정이에요. 결정 과정이 하자가 있는 거예요. 하자. 사기 강박 하자가 있으니까 의사 결정 과정 자유가 방해받은 겁니다. 요걸 갖다가 우리는 사기 강박 그래요. 따라서 시험 문제다가요. 다음 보기 좀. 외형상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 걸 고르면 그때는 사기 또는 강박을 골라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요. 요건을 갖춰야 돼요. 자,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강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교과서는 이걸 다 전부 다 이렇게 분서를 해놨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한꺼번에 정리합니다. 사기라고 하는 것은요. 속아 넘어가는 거죠. 사기꾼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돼요. 기망행위, 거짓말이죠. 이때 거짓말을 했다가 사기당한 사람은요. 진짜라고 믿어야 돼요. 실제는 거짓말인데 진짜라고 믿었으니까 불일치 착오 상태에 있어야 되고 이때 진짜라고 믿은 상태에서 사기꾼이 원하는 법률 행위가 저질러야 됩니다. 법률 행위. 이것이 저질러져야 돼요. 따라서 거짓말을 통해서 진짜라고 믿게 만들 고의가 있어야 되고 진짜라고 믿는 상태에서 그 법률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두 번에 걸친 고의가 있어야 돼요. 이걸 따 우리는 2단의 고의 그러죠. 기망행위가 원인이 돼서 진짜라고 믿어야 되고 진짜라고 믿은 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법률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각각의 단계에서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인과관계. 그 다음에요.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요 기망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위법성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사기 강박이 되기 위해서는요. 2단의 고의가 있을 것, 인과관계가 있을 것, 위법성이 있을 것 요것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민법상 사기 강박을 이루 취소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손해 발생은 경제적 손실은 착오의 요건이 되는 것이고 민법에서 말하는 사기 강박은 손해 발생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자, 강박은 강제 협박이죠. 강박이라고 하는 것은요. 강제 협박을 당해야 돼요. 강제 협박을 통해 가지고 공포심,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이때 공포심, 두려움이 원인이 돼가지고 협박한 놈이 원하는 법률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따라서 법률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고 역시 협박이 원인이 돼서 공포심, 두려움 느껴야 되고 두려움이 원인이 돼가지고 법률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단계에서는 원인과 결과관계,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됩니다. 역시 이러한 강제 협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서 위법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법성이 요건이죠. 따라서 사기 강박은요. 위법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고 따라서 불법행위는요. 당사자 사적 자체가 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기 강박은 해석상 강행규정이 되는 거예요. 해석상 강행규정. 자, 그러면 여기 강제 협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협박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거는 실현 가능한 협박이냐 실현 불가능한 협박이냐 요거 따지지 않습니다. 가능 여부는 불문이다. 따라서 가능한 것도 강박이 되고 불가능한 것도 강박이 될 수가 있어요. 이때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기 강박은요. 1단의 고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1단의 고의만 가지고는 사기 강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돼요. 두 번에 걸친 고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따라서 고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과실에 의한 사기 강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친 고의 목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과실에 의한 사기 강박은 절대로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면 일정한 경우에는요. 침묵 부작위에 의해서 사기 또는 강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만히 있는 침묵이라든가 부작위에 의해서는 사기도 성립할 수가 있고 강박도 성립할 수 있어요. 자, 침묵 부작위가 사기가 되기 위해서는요. 고지 의무가 있을 때 침묵 부작위는 사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고지 의무는 설명하고 떠들고 알려줄 의미죠.
분명히 설명하고 알려주고 떠돌 의무가 있는데요. 그걸 갖다가 설명하지 않으면 어금니를 일부러 꽉 깨문 거니까 요거 고지 의무 있는 자의 침묵 부작위는 사기가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매도인이 하자가 있음을 알고도 매수인한테 설명하지 않았을 때, 상습 침수 지역에 있는 건물인데 그걸 알고도 설명하지 않고 팔아버렸을 때, 개발 제한 구역인데 그 개발 제한 사실을 갖다가 알리지 않고 팔아버렸을 때, 경계 침범이 있다는 걸 갖다가 알고도 갖다가 설명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대차 금지를 갖다가 해놨는데 임차인이 그걸 갖다가 말하지 않고 전대차한 경우, 그 다음에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빨리 내놔라고 명도하고 명도를 갖다 청구하는데 임차인이 설명하지 않고 넘기는 경우, 그 다음에 임대인이 경매당한다는 사실을 갖다가 임차인이 숨기고 양도하는 경우, 이게 전부 다 침묵 부작위한 사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일정한 경우에 침묵 부작위는 강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강제 협박 강박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너를 갖다가 해를 끼칠 거야 라고 하는 해악의 통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해악의 통지는 불효식 행위죠. 따라서 씩 웃는 것도 강박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만히 째려보는 것도 강박이 될 수 있고, 침묵하고 있는 것도 강박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정한 경우에 침묵 부작위는 사기도 될 수가 있고 강박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실에 의한 사기 강박은 절대로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정도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있죠.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정도,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 이러한 것들은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 못하고,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도 못하고, 개별적으로, 개인적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이고, 주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이러한 사기 강박은요, 요거는 위법성을 따 요건을 하기 때문에 강행 규정이고, 강행 규정이다 보니까 사기 강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하지 못한다는 특약을 넣어놓으면 그 특약은 무효죠. 그러나 차고 취소 금지 특약은 유효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요건을 갖다가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요건을 갖다가 갖춰가지고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효과는 교과서 249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을 갖춰가지고 사기강박 요건을 갖추면 취소권이 발생이 되죠. 이때 사기강박을 이루 취소하게 되면은요, 이때는요, 당사자 사이에 사기강박이 있고 110조 1항, 그 다음에 110조 2항 제3자 사기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당사자 사이에서의 사기강박이에요. 당사자 사이에서 사기 또는 강박이 저질러지게 되면 이때는요, 선의 제3자가 팔아먹었든지 안 팔아먹었든지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언제나 취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경우입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라고 하는 토지를 갖고 있는데 을이라고 하는 요 상대방한테요, 이렇게 헐값으로 넘겨줬어요. 10억짜리 토지. 이걸 딱 1억에 넘겼습니다. 헐값에. 요 사람의 사기 또는 강박을 당했을 때. 사기 또는 강박을 딱 당했어요. 근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기 강박의 상태를 갖다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데요, 요걸 갖다가 을이라고 하는 요 상대방이 매매를 했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제3자가요, 사기 강박이 있다는 사실 딱 몰라서 선의이고 대금을 갖다가 지급하고 요 X토지 등기를 가져갔습니다. 그럼 얘는 소유권 취득이죠. 이랬을 때 제3자가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제3자한테 취소를 해주고 대항은 못하지만 당사자 사이에서는 요건을 갖추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취소를 해가지고 소급해서 무효가 됐으니까 되돌려받죠. 손해가 있으면 당연히 불법행위로 헐값에 팔았으니까 물어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때 당사자 사이에서 사기 강박이 있으면 요 사기 강박당한 자는 취소의 요건을 갖춰서 언제나 취소할 수가 있고, 그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매매 대금을 갖다가 되돌려받고 시세보다 싸게 팔아가지고 헐값으로 팔아가지고 손해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3자 사기 강박입니다. 제3자에 의해서 사기 또는 강박이 저질러지고, 이때 제3자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이때 저질러지게 되면 둘로 나눠야 돼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여기에 관해서 제3자 사기 강박이 있으면 상대방이 없으니까 이때에는 언제나 취소할 수가 있다. 언제나 취소. 그럼 이때 상대방은 없는 의사표시는 어떤 거냐?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안 주는 거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재유포라든가 재단법인 설립이라든가 유언이라든가 소유권의 포기, 그 다음에 합동행위죠. 그래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하는 게 있고, 합동행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합동행위. 이러한 것들은요, 제3자 사기 강박이 있으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110조 2항 상대방이 있는 경우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이렇게 제3자 사기 강박이 있을 때에는 이때는 언제나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그 다음에 알 수 있었을 경우죠. 알 수 있었을 경우 요때 둘 중에 하나가 있을 때 취소하는 거. 알았을 때도 취소할 수가 있고 알 수 있었을 때도 취소하는 겁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 토지를 갖고 있는데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헐값으로 팔아버렸어요. 헐값으로. 그래서 시세에 훨씬 못 미치는 헐값으로 팔았는데요. 요때 상대방 당사자세에서 사기 강박이 있는 게 아니고요. 법률행위의 제3자가 이렇게 사기 강박을 저지른 거죠. 나는 이득이 없어도 좋아. 저놈이 무조건 잘못했으면 좋겠어. 저놈의 불행은 나의 행복. 해가지고 이렇게 제3자가요. 사기 또는 강박을 저지르게 되면 요때 갑이라고 하는 요 사기 강박을 당한 사람은요. 언제나 취소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언제나 취소하는 게 아니고 요때 요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서 상대방이 요 사실을 알았거나 악이죠. 또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모르는데 잘못이는 알 수 있었을 경우 알았을 때도 취소할 수가 있고 알 수 있었을 때도 취소할 수가 있고 그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 제3자에게는 주장하지 못한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사기 강박이 있으면 이때 당한 사람은요. 언제나 취소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알았을 때 너 내가 당한 거 알았잖아. 이렇게 취소할 수가 있고요. 너 알 수 있었잖아. 이렇게 입증해서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면 이때는 취소 자체를 못하죠. 따라서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모르기만 하면 그때는 언제든지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면 안 돼요. 선의이고 무과실해야 돼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는 거니까 반대로 하면 상대방이 선의이기만 하면 그때 취소 못하는 게 아니고 선의일 뿐만 아니라 무과실해야 돼요. 그때만 취소하지 못한다.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이 250조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250쪽에 지문정리 나와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받기 전 유동정부여라고 하더라도 비통착사는 언제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상대방의 강박에 의해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 완전히 박탈이니까 이거는 103조 반사질서 의무가 되는 것이지 취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3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가르쳐 놓으세요. 제3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를 했다가 저질렀을 때에는 언제나 취소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또는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는 거 둘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4번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니까 다른 사람 걸리면 영향을 안 주죠. 따라서 이때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제유포하고 합동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5번 타인의 기망에 의해서 법률행위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발생한 경우 사기를 당해서 착오가 있으니까 이때는 사기도 있고 착오도 존재하니까 이때는 선택적 청구가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기가 있을 때는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가 없고 착오라든가 하자담보 두 개만 있을 때에는 그때는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자담보 책임만 주장한다는 거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판례가 나와 있죠. 251쪽에 보시면 자, 지문정리 그 위에 보시면은요. 착오 취소 금지 특약은 유효이지만 임의 규정이니까. 그러나 사기 강박 취소 금지 특약은 무효. 왜? 강행 규정이니까. 같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다소의 과장 광고는 위법성이 없으니까 이거는 사기가 아니다. 그래서 다소의 과장 광고죠. 그 다음에 2번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신의 측상의 주의무가 인정이 되면 침묵부장이는 사기지만 고지 의무가 없을 때는 침묵부장이는 사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시가를 갖다가 알려주지 않거나 높게 부른 경우 이건 사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교환계약에 있어서도 당사자가 그 시가를 갖다가 알려주지 않았을 때는 역시 사기강박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백화점의 변칙 세일은 그 가격 라벨지를 했다가 다시 요걸 갖다가 인쇄를 한 거니까 대형 백화점의 변칙 세일은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상대방 또는 제3자의 강박에 의해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이죠. 박탈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무효라고 그랬습니다. 무효. 자, 그 다음에
252쪽에 5번입니다. 자, 강박이 위법하기 위해서는 강박행위 당시에 거래 관념과 재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서 해를 끼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때 해악은 종류 불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위법했을 때만 민법상 강박이 된다. 그 다음에 6번 국가기관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갖다가 보호해야 되는데 오히려 국가기관이 위헌적 공권력을 행사를 해서 국가가요 국민을 갖다가 협박을 해서 재산을 갖다가 빼앗게 되면 110조 사기강박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지 103조 반사회 질서도 아니고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아니고 107조 비진위 표시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일반적으로 고소하겠습니다, 고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은요, 이런 것들은 정당한 권리 행사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강박이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고소 고발이 강박이 되기 위해서는요, 부정한 이익하고 결부가 됐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요, 매수인이 물건을 샀는데 매도인이 직접 만든 게 아니면 안 살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매도인이 자기가 직접 만들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역시 매도인의 사기에 의해서 매수인이 이때 잘못 산 거죠. 따라서 이때는요, 사기도 존재하고 모르고 샀으니까 착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만들지 않은 물건을 매도인의 사기에 의해서 매도인이 만든 것이라고 믿고 샀을 때에는 이때에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다.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례 내용 잘 읽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253쪽에 보시면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입니다. 자,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사를 결정을 해서 표시를 하게 되면 그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발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전부 다 임의 규정입니다. 전부 다 임의 규정이니까 이때는요,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언제나 유효입니다. 그래서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련된 민법의 규정은 전부 다 임의 규정입니다. 조문 보세요. 111조. 자, 1항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즉 다른 사람 권리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 통지가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우리는요, 상대방이 있을 때는 원칙이 도달주의입니다. 이때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대화자도 도달주의, 격지자도 도달주의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대화자 또는 격지자는 상대방이 있으니까 이거 전부 다 도달주의가 원칙이죠. 그 다음에 2항입니다. 표의자,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죠.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의 능력을 상실해서 제한 능력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즉 발신 후 표의자 측에 사정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꼭 기억하시는데요. 그러면 이때 의사표시를 했다가 하게 되면 어떻게 효력을 발생할 것이냐. 입법주의가 있죠. 입법주의는 표백주의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요, 우체통에 넣자마자 효력을 딱 인정하는 발신주의 또는 발송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요, 그 사람이 객관적 지배 상태에 들어가는 도달주의가 있고, 요지주의라고 하는 건 4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요지주의는 채택하지 않고 표백주의, 발신주의, 도달주의를 적용을 해줍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있으면은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다른 사람 권리의 의미에 영향을 갖다가 주는 거니까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주의가 원칙이에요. 이때 도달주의라고 하는 건요, 상대방이 직접 수령할 필요는 없고 객관적 지배 상태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발신주의. 이 발신주의는 우리가 상대방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죠. 예외적으로 발신주의가 적용이 되는 것은요, 요거는 우리 민법 조문 1118개에서 6가지가 있습니다. 최승현 총격이라고 그랬어요. 최고에 대한 확답이죠. 최고에 대한 확답. 최고는 도달주의입니다. 요 확답이 발신주의예요. 근데 주의할 게 모든 확답이 발신주의다 그러면 안 돼요. 모든 확답이 아니고 제한 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 근데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 요 상대방이 기간을 정해서 추인권자한테 대답을 해줘라고 했을 때 그 확답 2개, 제한 능력자, 무권 대리 요 확답 2개만 발신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승이라고 하는 거, 이건 뭐요? 채권 양도 통지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이 아니고 채무인수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입니다. 요건 발신주의. 그 다음에요, 연이죠. 연착된 승낙에 대한 지연 통지. 그 다음에 사원총회 소집 통지죠.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총회 소집 일주일 전에 발신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격지자 간의 의사표시는 모든 게 발신주의가 아니고 격지자 간의 의사표시는 도달주의가 전부다. 예외적으로 승낙이죠. 승낙.
계약에 있어서 계약 시 그 승낙의 의사표시는 우체통에 넣었을 때 발신을 했을 때 효력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요 발신주의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최승현 충격은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표백주의는 언제 쓰느냐? 요 표백주의는요. 요거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쓰는 거죠. 상대방이 없으니까 우체통에 넣지도 못하고 도달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표백주의가 적용이 된다.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254쪽에 보시면 도달주의가 원칙이다 보니까 이때는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냐. 도달주의는요. 상대방이 그 내용을 갖다가 뜯어서 확인하는 요지의 단계가 아니고요.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내용증명 우편이라든가 등기 우편이라든가 반송됐다는 사실이 없으면 그때는 도달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 보통 우편물은요. 그 번지 내에 투입이 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빼갈 수 있으니까 보통 우편물은 도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반가로 이번에 보시면 이러한 도달주의의 원칙은요. 대화자가 됐든 격지자가 됐든 전부 다 도달주의입니다. 또 준법률행위로서 의사의 통지라든가 관념의 통지는요. 의사표시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거니까 최고거절 승인 승낙 통지도 도달주의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집안에 살고 있는 채무자한테 채권양도 통지를 했다가 보냈는데요. 요걸 했다가 채권양도인이 그 가사도우미가 수령하기 전에 요걸 갖다가 받았다고 한다면 철회가 됐으니까 이때는 도달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화자, 격지자는 거리상 개념이 아니라 그랬어요. 완성된 의사표시를 갖다가 지금 당장 받으면 대화자가 되고요. 시차를 두고 받으면 격지자입니다. 따라서 거리상 개념이 아니니까 같은 건물에서도 격지자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1층에 있는 임차인이 3층에 있는 임대인한테 내용 증명 보내게 되면 이건 격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달에 대한 입증 책임, 도달을 주장한 자가 입증하는 거예요. 표의자가 상대방한테 네가 받았잖아 그러면 이때는요 표의자가 도달을 입증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네가 보냈잖아 그러면 상대방이 도달을 입증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요 연착이 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그것이 255쪽에 나왔습니다. 따라서 의사표시를 했다가 발신을 했는데요. 도달되기 전이라고 한다면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달이 돼버리면 그때는 더 이상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다가요.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요지하기 전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다. 요거 틀리죠. 그래서 도달이 돼버리면 상대방은 준비 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처리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도달주의에 있어서 불착이라든가 연착이 있게 되면 표의자가 도달시킬 책임이 있는데 도달을 못 시켰으니까 도달주의에서 불착과 연착이 있을 때에는 표의자가 불이익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발신주의에서는요. 우체통에 넣기만 하면 모든 게 끝나기 때문에 발신주의에서 불착과 연착은 표의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부담하게 된다는 거 기억하셔요. 자, 그래서 발신 후 사정 변화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최승현 총격은 발신주의가 적용이 된다. 전부 다 확인해 놓으시고요. 256쪽에 보시면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주의가 원칙인데요. 표의자가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잘못이 없으면 즉 표의자가 선의 무과실이면 국가가 나서서 도달시켜야 돼요. 공개적으로 표시를 해서 도달을 시키는데요. 이때 공시송달의 요건은요. 표의자가 선의이고 무과실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모르기만 하면 공시송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래서 선의, 무과실 두 가지 요건을 갖춰서 법원의 명령을 받아서 공시송달해야 돼요. 따라서 법원의 명령을 받아서 법원 게시판에다가 붙여놓게 되면 최초 게시일로부터 2주 경과 후에 공개적으로 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부터 반복하게 되면 2주 경과가 아니고 2기일서부터 도달이 돼버리죠. 외국에서 할 땐 2개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은요. 그 기간을 갖다가 그 이상 주는 건 가능하지만 단축하는 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57쪽에 보시면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은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것이고 수령 능력이 없는 사람은요. 수령 무능력자죠. 우리 민법에서는요. 수령 무능력자가 제한 능력자입니다. 제한 능력자는 단독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단독으로 받을 수도 없어요. 따라서 미성년자라든가 피성년 후견인이라든가 피한정 후견인은요. 수령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수령 능력이 없으니까 이때는요. 표의자가요. 제한 능력자한테 니들이 받았잖아 라고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수령 무능력자가요. 당신이 보냈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하는 건 상관이 없죠. 또 이때 수령 무능력자가 받았을 때는요. 표의자가 적극적으로 대항 주장하지 못하지만 법정 대리인이 그 수령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법정 대리인이 안날로부터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문제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굉장히 많이 있죠. 이 문제 잘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270쪽 법률행위의 대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반복하고 교과서 읽으시고 문제를 했다가 열심히 반복하셔서 꼭 합격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수업 들으시느라 대단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힘내시고요.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